옛날 조선 땅에 청가라는 이름의 도망친 노비가 살았다. 그는 비상한 머리와 독한 심보를 지녀 장사판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다. 몇 년 만에 한양 바닥에서 손꼽히는 거부가 되었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불덩이가 있었다. 아무리 비단 옷을 감고 은전을 쏟아부어도 세상은 그를 도망노비 혹은 상놈이라 부르며 멸시했기 때문이다. 양반들의 비아냥을 들을 때마다 청가는 밤잠을 설치며 주먹을 쥐었다. 내 반드시 저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이 수모를 수백 배로 갚아주리라. 돈의 맛을 본 청가의 욕망은 결국 신분과 권력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는 가난에 찌들어 당장 굶어 죽게 된 명문가 양반을 찾아가 거액을 주고 족보와 호패를 사들였다. 그날로 청가라는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는 대대손손 뼈대 있는 사대부 가문이 자제 김영조로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다. 언제 고발당해 목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를 더 높은 곳으로 등 떠밀었다. 그는 매관매직이 판치는 조정의 실세 최판서에게 줄을 댔다. 황금이 가득 담긴 괴짝을 몇 번이고 바친 끝에 마침내 한 고을을 통째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또 자리를 꿰찼다. 관하로 향하는 가마 안에서 청가는 제품에 있는 옥색 호패를 만지며 승리감에 도취한 미소를 지었다. 사또로 부임한 청가의 탐욕은 브레이크가 풀린 마차와 같았다. 그는 벼슬을 사느라 최판서에게 바친 돈의 본전을 뽑고도 남을 만큼 고을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했다. 봄에 쌀 한 대를 빌려주면 가을에 한 섬으로 갚게 했고 가뭄으로 농사를 망친 해에도 예외는 없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의 논밭과 집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저항하는 자들은 관아 마당에서 볼기를 쳐 실신시켰다. 밤낮으로 관아의 비밀 금고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묻은 은전들이 비명처럼 쏟아지며 가득 차올랐다.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갈 때 청가는 오직 더 높은 한양의 중앙관직으로 올라가 세상의 꼭대기에 설 궁리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청가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자식마저 관비로 끌려간 한 노인이 관아마당으로 뛰어들었다. 노인은 시퍼렇게 날이 선 단도를 목에 겨눈 채 청가를 향해 부르르 떨며 소리쳤다. 내 이놈,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백성들의 고열로 만든 그 황금 호패가 조만간 내 목을 치는 작두가 될 것이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자결했다. 청가는 혀를 쯧쯧하며 시신을 치우라 명했지만 그날 밤부터 기이한 일이 시작되었다. 자정이 되면 청가가 은전을 쌓아둔 비밀 금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의 통곡과 비명이었다. 깜짝 놀란 청가가 금고를 열고 은전을 만지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다음날 아침 은전을 쥔 청가의 손가락 끝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용한 위원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병명을 알지 못했다. 오직 썩은 살을 칼로 도려내도 돈을 만질 때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만 반복될 뿐이었다. 청가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매일 밤 금고를 열어 돈을 확인하는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손이 썩어가는 공포 속에서도 청가는 출세의 끈을 놓지 못했다. 그는 한양으로 가기 위해 최판서에게 바칠 마지막 거액의 뇌물을 준비했다. 그런데 그의 앞에 평양 출신의 유명한 기생 월양이 나타났다. 월양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청가의 노비 시절 이름과 옛 상전의 가문 직인이 찍힌 빛바랜 문서를 들이밀었다. 사또의 진짜 이름이 청가라는 것을 최판서 대감께서 아시면 어찌 될까요? 한양으로 무사히 가고 싶으시다면 저 금고에 있는 재산의 절반을 제게 넘기시지요. 욕망의 눈이 뒤집힌 청가에게 비밀을 아는 자는 살려둘 수 없는 존재였다. 청가는 그 자리에서 월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을 은전이 가득한 거대한 괴짝 속에 구겨넣고 뚜껑을 닫아버렸다. 이제 모든 걸 은폐했고 최고 권력의 자리만 남았다고 믿으며 청가는 썩어가는 손으로 미친 듯이 웃어제꼈다. 드디어 한양에 있는 최판서의 대저택에 도착한 날이었다. 청가는 높은 관직의 임명장을 받기 위해 최판서 앞에 넙죽 엎드렸다. 그리고 당당하게 뇌물로 가져온 거대한 괴짝들을 바쳤다. 대감, 소인이 준비한 평생의 성의입니다. 열어보시지요. 최판서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에게 괴짝을 열라 명했다. 무거운 자물쇠가 풀리고 괴짝 뚜껑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은 경악과 비명으로 가득 찼다. 괴짝 안에서 나온 것은 눈부신 황금이나 은전이 아니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썩어 문드러진 월양의 시신과 은전 대신 가득 찬 수천 개의 썩은 해골과 새검은 흙더미뿐이었다. 방 안에는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최판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고 청가는 사색이 되어 괴짝으로 기어갔다. 분명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담은 은전들이었건만 그의 눈앞에도 그것은 저주받은 백성들의 원한이 서린 흙과 시신으로 변해 있었다. 백성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란 돈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저택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청가를 바닥에 사정없이 굴렸다. 경로한 최판서는 청가의 덜덜 떨리는 품을 뒤져 호패를 빼앗아 마당에 내팽개쳤다. 이 무지막지한 놈, 어디서 감히 판서를 능멸하느냐? 내 놈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냐? 바닥에 떨어진 호패를 바라본 청가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분명 거액을 주고 샀던 양반 김영조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었다. 검붉은 피가 호패의 표면을 타고 흐르더니 그 자리에는 글자가 스스로 바뀌어 새겨지고 있었다. 과거 그가 도망쳤던 상전 가문이 이름과 함께 거칠고 삐뚤어진 글씨로 노비 청가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솟아올랐다. 아니다. 나는 양반이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데? 청가는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그의 시커멓게 썩은 손은 이미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최판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명령했다. 감히 도망노비 놈이 신분을 위조하고 조정의 관료를 능멸하려 했으니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거리에 매달아라. 결국 청가는 끌려나가 단칼에 목이 잘리는 차명에 처해졌다. 청가의 목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자 그를 잡아 누르던 하인들과 군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분노로 펄펄 뛰던 최판서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노여움이 사라지더니 기괴할 정도로 차분하고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최판서는 바닥에 나뒹구는 청가의 잘린 목을 내려다보며 읊조렸다. 천하의 영악한 청가 놈도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갔구나. 사실 청가가 거액을 주고 사들인 명문가 양반의 족보와 호패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였다. 그리고 청가에게 그 족보를 팔아넘긴 몰락 양반들의 배후 조종자가 바로 최판서 본인이었다. 최판서는 처음부터 청가가 엄청난 부를 축적한 도망노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를 곧바로 잡아 처형하면 재산이 관가로 귀속되어 최판서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기에 거대한 덫을 놓은 것이었다. 청가에게 가짜 양반 신분을 팔아 돈을 갈취하고 사또자리를 미끼로 또 한 번 돈을 뜯어냈으며 그가 고을 백성들을 쥐어짜 더 큰 부를 모으도록 일부러 방치했다. 청가가 돈을 더 많이 모을수록 최판서가 마지막에 수확할 열매가 커지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청가의 목을 죄어왔던 기생 월량 역시 최판서가 보낸 첩자였다. 월량은 청가를 협박해 그의 전 재산을 한양으로 옮기게 만들고 최판서에게 바치도록 등을 떠미는 역할을 맡았던 것뿐이었다. 다만 청가가 월량을 죽인 것은 최판서의 계산에 없던 돌발 행동이었으나 최판서는 오히려 이를 이용해 청가에게 살인죄까지 씌워 완벽하게 파멸시켰다. 청가의 시신이 마당 한구석으로 쓸쓸히 치워지자 최판서는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저 괴짝들을 내 개인 창고로 옮겨라. 하인들이 괴짝을 옮기기 시작하자 최판서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조금 전까지 청가의 눈에 썩은 시신과 해골, 흙더미로 보였던 괴짝 안의 내용물들이 청가가 죽자마자 다시 번쩍이는 수만 장의 황금과 은전으로 모습을 바꾼 것이다. 청가가 보았던 환영은 죄책감과 탐욕이 만들어낸 지독한 마음의 병이었을 뿐 돈은 그대로였다. 최판서는 탐욕스럽게 웃으며 은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최판서의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다음날 아침 최판서의 엄지손가락 끝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백성들의 피눈물이 묻은 저주받은 돈은 이제 새로운 주인의 목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꺼지지 않는 탐욕의 굴레가 또 다른 파멸을 향해 굴러가며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